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태어난 한 통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만든 법칙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는 법률 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죠. 282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전을 만든 왕은 처음부터 위대한 정복자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함무라비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고, 함무라비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법률가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함무라비가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함무라비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인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까지였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많은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던 시절이었죠. 바빌론 역시 그런 작은 도시국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함무라비는 아모리족 출신으로 유목민의 후손이었어요. 아모리족들은 원래 사막지대에서 살던 민족이었는데 점차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했던 것이죠. 놀라운 점은 함무라비가 통치 초기 30년 동안은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통치자들이 즉위하자마자 영토 확장에 나섰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죠. 그는 대신 내정에 집중했습니다. 바빌론 시내 곳곳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운하를 새로 파거나 기존 운하를 보수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이런 운하들은 상품을 운송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과 운하는 현대의 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함무라비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먼저 구축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바빌론 주변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렀는데 이 두 강 사이의 비옥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복잡한 관계 시설을 건설했어요. 이런 대규모 공사를 통해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상업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무라비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했어요. 함무라비의 종교적 신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는 이슈타르 여신의 동상을 만드는 데만 1년을 투자했어요. 이슈타르는 이난나라고도 불렸는데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죠. 함무라비는 또한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두크와 태양의 신 샤마쉬를 특별히 숭배했습니다. 샤마쉬는 정의의 신이기도 했는데 이후 함무라비 법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전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는 단순히 종교적 목적만이 아니었어요. 신전은 당시의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거든요. 곡물 저장고, 은행, 학교의 기능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함무라비는 독특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왕국 전역의 많은 빚들을 탕감하거나 대신 지불해 주었어요. 현대로 치면 국가가 국민들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과 같은 셈이죠. 이런 정책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바빌론은 점점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이런 내실다지기가 있었기에 후에 강력한 정복전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함무라비는 또한 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요. 외국 상인들에게 바빌론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도량형의 표준화도 이 시기에 이뤄졌어요. 지역마다 다르던 길이, 무게, 부피의 단위를 통일함으로써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함무라비가 본격적인 정복자로 변신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람이라는 강력한 왕국과의 갈등이었죠. 엘람은 현재의 이란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문명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엘람과 마리라는 도시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빌론은 마리의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엘람의 군사력은 바빌론과 마리를 합친 것보다도 강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함무라비는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했습니다. 다양한 전략적 동맹을 맺고 방어전을 치르면서 기회를 노렸죠.
마침내 기원전 1763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엘람의 통치자 시에피 시라크가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바빌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30년간 조용히 실력을 기른 함무라비가 마침내 그 진가를 발휘한 순간이었죠. 엘람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함무라비는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을 개발했어요.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동맹과 외교를 통해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법이었죠. 이런 전략은 후에 다른 도시 국가들을 정복할 때도 효과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엘람을 물리친 후 함무라비의 정복 행진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라르사와 이슈 누나 같은 전략적 요충지들을 차례로 점령했어요. 이 도시들은 주석과 청금석 같은 중요한 자원이 풍부한 곳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주석은 청동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였고 청금석은 왕족들이 좋아하는 값비싼 보석이었거든요. 이런 자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바빌론의 경제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함무라비는 정복한 도시들을 파괴하지 않고 기존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 했어요. 지역 총독을 임명하되 현지 관리들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통치 방식 덕분에 피정복민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마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마리의 왕 짐리림은 원래 함무라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트라는 작은 도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히트는 역청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이 역청은 배를 만들 때 방수제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였어요. 함무라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자원이었죠. 특히 바빌론이 상업국가로 발전하면서 선박 건조가 중요해졌거든요. 반면 마리 입장에서 히트와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죄나 유죄를 판단하는 종교적 의식을 치렀거든요. 물에 빠뜨려서 뜨면 무죄, 가라앉으면 유죄로 판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현대인 입장에서는 황당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신의 뜻을 묻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엘람이 아직 힘이 있을 때는 마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엘람이 몰락한 후 상황이 달라졌죠. 함무라비는 전형적인 협공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바빌론 군대를 남북으로 나누어 마리의 국경 지역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에요. 짐리림은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리가 함락됐을 때 함무라비가 보인 행동은 충격적이었어요. 도시를 그냥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죠. 바빌론에 맞서면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조치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마리는 바빌론과 비슷한 규모의 강력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복수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마리 정복 이후 약 5년 동안 함무라비의 정복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인근의 여러 도시들이 차례로 바빌론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함무라비는 정복 활동을 멈추고 법률과 행정체계 정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기업가가 사업을 확장한 후 내부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죠. 함무라비는 정복으로 얻은 영토가 진정한 제국이 되려면 통일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함무라비는 각 지역의 총독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바빌론에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었고 지역민들의 정체성도 바빌론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도시에 더 가까웠거든요. 충성심이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시대였기 때문에 통합된 제국을 만드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함무라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지역 엘리트들을 바빌론으로 불러와 교육시키거나 바빌론 출신을 각 지역에 파견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죠. 함무라비 개인에 대한 기록은 아쉽게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동시대 인물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군대 내에서 충성도에 따른 확실한 상벌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는 넉넉한 보상을 주었고 탈영이나 배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했어요. 이런 확실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넓은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장군들에게는 토지나 노예를 하사하기도 했죠. 함무라비의 건설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니마타, 즉 땅의 건설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실제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바빌론과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신전, 운하, 성벽, 창고 등 다양한 시설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보수됐죠. 이런 공공사업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했고, 이는 다시 다른 산업의 발달로 이어졌어요. 함무라비는 또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기관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곳곳에 설립했어요.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었는데 제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행정 업무를 담당할 인재들이 필요했거든요. 이런 서기관들은 단순히 글을 쓰는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회계, 법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역할을 했습니다. 함무라비 시대의 바빌론이 고도로 발달한 관료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교육 정책 덕분이었죠. 함무라비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이름조차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자녀는 최소 3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장남인 삼수일루나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수일루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뿐이에요.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향 같은 것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다만 그가 아버지만큼 뛰어난 통치자는 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함무라비의 일상생활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는 매일 새벽부터 정무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에게 기도를 올린 후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일과였죠. 특히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주재하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함무라비가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정복 활동이 아니라 바로 법전 때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원래는 28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약 40개 정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후대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법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를 지워버린 것으로 보여요. 이는 함무라비 법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법전이 현대에 재발견된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1901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자크 드 모르간이 이끄는 탐사팀이 이란의 수사에서 거대한 비석을 발견했어요. 검은색 섭로감으로 만들어진 이 비석에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비석 상단에는 함무라비가 샤마시 신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함무라비는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포장함으로써 법전의 권위를 높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비석의 높이는 약 2.25m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렇게 큰 비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력과 자원을 생각해보면 함무라비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전을 돌에 새겨서 영구 보존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법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가혹해 보이는 법들이 많지만 동시에 혁신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의 정도를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복수에 복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전이 만들어지면서 딱 그만큼만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과도한 복수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 법률 체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데 함무라비 법전이 이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증거 없이 남을 고발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막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죠. 법정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발상이었어요. 이는 함무라비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중시하는 통치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도 바로 이 법전에서 나왔습니다. 196조와 200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후 히브리 성경에도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하는 조항들이 더 많았어요. 물리적 보복보다는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상업이 발달한 바빌론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굳이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죠.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적 처우도 법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바빌론 사회는 자유민, 일반민, 노예라는 세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불평등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나름의 질서 체계였던 것이죠. 오히려 이런 차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을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급 사회였지만 그 안에서도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전의 많은 부분이 일상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임금 체불, 계약 위반, 재산 분쟁, 결혼과 이혼, 상속 문제 등 백성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신경을 썼는데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노동법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이는 함무라비가 서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조항들도 흥미로워요.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서약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나 증언에서 거짓 서약을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요. 상거래가 활발했던 바빌론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거짓말로 장사를 하거나 계약을 어기면 경제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엄격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의료진에 대한 규정도 있었어요. 의사가 수술을 성공시키면 보상을 받지만 실패하면 손을 자르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의료진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건축업자에 대한 규정도 엄격했어요. 부실 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건축업자도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죠. 함무라비 시대에 바빌론에서 대규모 건설이 활발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규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됐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미 내려진 판결들을 정리한 일종의 판례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 법전이 후대 법률 체계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어요. 특히 히브리인들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결국 성경의 일부가 되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됐죠. 로마법에도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함무라비의 통치는 기원전 1750년 그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42년간의 긴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작은 도시국가 바빌론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냈어요. 그의 생전에도 이미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통치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함무라비라는 이름 자체가 위대한 조상이라는 의미였는데 그는 정말로 후손들에게 위대한 조상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사후 바빌론 제국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삼수일루나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아버지만한 카리스마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 독립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바빌론 제국은 함무라비 사후 약 150년 만에 히타이트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죠. 이는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제국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법전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모방됐어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같은 후대 제국들도 함무라비 법전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법 앞에 평등, 증거 중시, 처벌의 비례성 같은 원칙들은 현대 법률 체계의 기본 토대가 됐죠. 이런 점에서 함무라비는 단순한 고대 왕이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함무라비가 보여준 통치 철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30년간 내실을 다지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확장에 나서며 정복 후에는 다시 법과 질서 확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급한 확장보다는 탄탄한 기초 위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죠. 무엇보다도 힘을 얻은 후에도 그 힘을 법과 질서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함무라비는 종교와 정치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신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포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백성들의 생활 개선과 경제 발전에 힘썼어요. 빚을 탕감해주고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와 실용적 정책이 조화를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균형 감각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 함무라비는 여러 분야에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그의 법전에서 현대 법률의 원형을 찾고 있고, 경영학자들은 그의 통치 전략에서 리더십의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그를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통치자로 평가하고 있죠. 특히 그가 보여준 점진적 발전 전략과 제도화에 대한 관심은 현대적 관점에서도 매우 훌륭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비석은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비석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고 있어요. 3800년 전의 법전이 여전히 현대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갈망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무라비가 추구했던 공정한 사회, 예측 가능한 법률 체계, 개인의 권리 보호 같은 가치들은 현재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들이니까요. 함무라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의 통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해 보여요. 탄탄한 기초 위에서 단계적 성장을 추구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따르도록 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진정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 이런 원칙들은 개인의 삶에서든 조직 운영에서든 여전히 중요한 가치들이니까요. 함무라비라는 한 통치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과 정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함무라비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남긴 제국의 크기나 정복한 영토의 넓이가 아니라 인류가 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초가 된 인류 최초의 법치 문명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